그래도 이런 4.3이란 특정 주제, 그 지역 사회에 어찌 보면 보편적인 주제인데 좀 보편적인 주제면서도 우리가 저 개콘에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거 다 뻔히 알면서도 감추고 말하기를 거북해야 하고 우리들 제주도민 모두에게 그런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던 4.3이라는 주제를 이런 교회가 한번 떠안아서 좀 이걸 보듬어 보고 뭔가 치료 방안 내지는 우리가 해결 방안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애들을 위한 어떤 평화 실천 방안 이런 걸 마련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딱 저녁에 임문철 신부님께서 어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에서도 좀 그런 주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남들 준비해 온 내용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30분 정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의견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꼭 질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좀 몇 분 나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그렇게 끝내볼까 합니다. 11페이지 그 패러다임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이 패러다임이 폭동 패러다임과 항쟁 패러다임 이 두 가지 충돌했는데 폭동 패러다임이 아주 지배적이다 지금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4.3을 무슨 국가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했던 건 맞지만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 이 좌익분자들이 아주 잘못해서 일으킨 그런 반란적 요소가 있는 사건인데 이게 너무 국가가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까지 그런 사안이냐 너무 오버한 게 아니냐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 내에 분명히 오히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직접 겪은 사람이라 저 외상중이 400명 토벌대를 내리고 연결해야 토벌을 배정하고 다녔어요. 근데 공군들이 내려오면은 신족도 다 죽인다 해가지고 밤에 집에서 못 잤습니다. 바닷가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여자애들 하는이라고 정말 죽었고 또 동생 하나는 안에서 또 끌려가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사람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좋게 안 됩니다. 예. 예, 신부님 말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경험했던 1세대 분들 적어도 4.3 당시에 초등학교 정도까지 다녔던 지금 70대 중반 이후 분들은 이건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4.3에 대한 그런 기억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런 진상조사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해도 그 사실은 나와 관련된 사실인 걸 알면서도 딱 한정된 당시 보았고 경험했던 그 관점에서 4.3이란 큰 사건을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4.3을 전부라고 또 볼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제 2세대 입장에서는 좀 떨어져서 보자 그런 입장이긴 한데 저 자신도 떨어져서 본다고 해도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에는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한다고 해도 사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당했던 거를 중국 일본 사람들에게 좀 유리하게 하면 그게 아주 객관적인 역사다 해서 그렇게 쓰면 당장 그 사람은 한국이 국적 파야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또 갖는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서양인들이 보건대는 한국인들이 한국사 쓰는 거는 좀 편협하다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관점 사관에서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런 노력은 합니다. 역사에서 그 현실과 과거 사실과의 대화, 이에치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객관이냐 주관이냐,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런 문제들이 역사 철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신물이 말씀 제가 일단 뭡니까 경청한 걸로 하고 일단 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동 패러다임의 내용이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강합니다. 분명히 산에 올라간 놈들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 감춰져 왔던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그거는 그야말로 좀 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옛날 원호 대상되어서 750명 가까운 명단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호 자녀들에서 제주도에도 거기에 또 포함 산에서 희생당했는데도 원호 자녀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안 된 분들도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또 죽음이 있죠.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은 그 말 한마디도 못했던 또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형평을 맞춰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름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항쟁 패러다임은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한번 팍 부딪혔던 것인데 그걸로 보편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이념 갈등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통일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역사적 성격 규명이 이루어진 속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 다가가야 하는 부분은 이 산에 의해서 죽었다, 그다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죽였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자고 하면 이건 교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4.3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수많은 당시 시대의 죽음이 있었다, 이 부분이 교회가 다가갈 부분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풀어나간 문제도 이런 쪽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이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 번째 패러다임 대규모 희생 순환 패러다임, 이 부분이 공감대 형성되는 속에서 쭉 지금까지 해결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유족회도 예전에 반공 유족회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반공 유족회에서 반공을 떼자,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 유족회라고 바꾸자. 그런 속에서 산에 희생당하는 사람, 그다음 군경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94년도에 합동유령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에 60주년 됐을 때는 화해 상생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예술 행사도 하고 화해 상생이라는 그런 모토가 내걸어지고, 그다음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이 4.3을 평화란 그런 틀 속에서 이걸 좀 용해시켜 보자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은 평화 담론이 거의 지배적인데, 평화 문제를 또 교회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뒤에 또 따로 거론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4.3을 평화와 연계시키는 그런 관념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의 4.3 평화 담론은 우리 국내에서 얘기되는 소위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관념, 내지는 안보를 위주로 한 그런 평화, 외교적인 평화 담론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과도 다른 내전적인 양상, 또 우리끼리 내분을 겪었던 그런 것이고, 또 국가 공권력, 우리 자신의 우리를 국민으로 여겨줄 줄 알았던 국가의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 평화의 4.3 평화 담론은 좀
독특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 국내적인 그 다른 지역의 양상보다는 이 동아시아의 비슷한 양상 그런 사례를 가졌던 데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식민지 체제나 동아시아 냉전 체제 형성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대규모 희생, 여기 히로시마보다도 오키나와 그다음 대만 이 두 군데가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 섬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섬이 보니까 시대를 조금 달리하긴 하지만 하와이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섬들도 한때는 고대 왕국을 이루었다가 아주 좀 영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가졌다가 대륙의 중세 시대 이후서부터 강한 나라가 들어서면서 대륙의 정복 지배를 당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게 현대에 와서는 이게 2차 대전 그 이후에 섬으로서 독립한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 중앙에 있는 나라에게 병합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오키나와만 해도 미국이 갔다가 일본이 갔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모르게 엄청난 그 섬 주민들이 한꺼번에 희생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서로 좀 비교해봐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쪽의 평화 담론하고 좀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교회 성찰인데 제가 본격적인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몇 가지 저도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점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주도 역사 이렇게 연표를 쭉 적어 봤는데 이거 일일이 설명할 겨를은 없고요. 이런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2000년 전 탐나란 나라가 있다가 탐나 멸망한 다음에 지방으로 전락해서 지금까지 온 걸 보면은 별로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주도 역사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좀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죠. 매번 보면 아무래도 좀 당하는 역사, 밀란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방으로 바뀐 다음에 양수에 난 삼별초가 들어왔다가 제주도민들이 합세했다가 진압군에게 당하고 몽골 지배 200년 받고 몽골 지배 100년 말미에 일어났던 목호난에 제주도 원주민들이 몽골인들과 더불어 또 최영 장군이 이끌고 내려온 진압군에 맞서다가 또 엄청나게 당하고, 그다음 조선 왕조 들어선 다음에 탐나의 고씨, 양씨, 그 성주 왕자 칭호 다 없애버리고 출입금지령 내리고, 그다음 탐나 왕이라고 여겨지는 광양왕을 모시는 그 신당도 없애버리고 이제순환과 이 신축교환이라는 이런 밀란, 거대한 밀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의 마지막이 제가 보건대는 이 4.3 사건이다. 제도 전 역사에서 물론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6.25 전쟁이 가장 수많은 그 죽음을 가져왔던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이게 전체 역사에서 6.25 전쟁이 가장 큰 피해이고 제주도 역사에서는 4.3 사건이죠. 그래서 4.3을 빼고서 제주 역사를 얘기한다면 또 내지는 이걸 삭제해버리고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한다면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사회교과서에도 사회교과서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교육부에서 만든 게 있고 그다음 교육청에서 만든 게 있는데 4.3 사건 내용이 아직도 이념적인 그런 갈등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인지 몰라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4.3 사건 내용을 향토사 교재에 4학년 때 그 애들이 향토사, 민속 이런 걸 공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이 향토사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때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 사회 교재에 김만덕 이야기는 있는데 다른 이야기 다 있는데 4.3 사건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독일이 지금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럼 자기네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히틀러만 욕할 게 아니고 히틀러한테 다 모두가 절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런 만행을 저질러도 독일 국민들은 유태인 학살하는데 오히려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다 동의한 그런 과거 전력을 갖고 있는데 독일이 그와 같은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제도적으로 다양한 평화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는 좀 이런 평화교육의 면에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전체 제주 역사 전체 틀 내에서 봤을 때도 이 4.3 사건 문제를 우리가 잘 이걸 추스리고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4.3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당신은 이제 4.3 경험하지 않은 좀 어린 사람이니까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해서 안 된다라고 혹시 하실까 봐서 제가 오늘 고창무 선생 이 글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1960년도에 말씀하신 이 조선일보 기고한 문장에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제가 발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좌익 계열의 외부적 선동 불씨 역할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다 치더라도 나만의 호말, 털끝이라도 민족의 정신을 가진 집권자가 있었다면 사상 최악의 참극은 없었을 것이다.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회담할 때도 이런 정도였다. 그래서 털끝이라도 민족의 정신을 가진 집권자가 있었다면이라는 표현은 물론 4월혁명 직후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아주 강하게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주도 지식인의 이러한, 물론 4월혁명 전에는 이런 말 못하고 왜 4월혁명 후에야 이런 말을 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인들 4월혁명 전에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창무 선생의 이런 발언, 그 다음에 제주도 유학자, 제주도에 그 유학자이신 광상김 씨, 저 명도암의 명도암 그 후손이죠. 김석익 선생, 심재 김석익 선생이 남긴 심재집, 여기도 보면 아주 이 양반도 유학적인 가치관 속에서 통렬한 이 집권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예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병옥 박사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출신으로 만나보았던 김생민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촌 출신인데 돌아가셨죠. 이분도 이분이 그 김달삼 바로 밑에 그 김달삼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조직부장 자리에, 원래 대정 면당의 지금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 면당 당 책임자인 이문방 할아버지 바로 밑에 그 간부였는데, 대정 면당의 일개 간부 출신이 3.1 사건 이후에 그 도당으로 와서 조직부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그 김달삼의 장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달삼 장인은 원래 이 양반 본명이 이승진인데 고부이시, 이 장인이 강문석이라고 대정 출신, 바로 박헌영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후광을 입어서 남로당 조직부장까지, 도당 조직부장까지 오르고 나중에 4.3 무장봉기 결정 이후에는 최고 도당 총 군사부 책임 사령관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이죠. 바로 김생민 씨는 이 김달삼 바로 밑에 있던 조직과장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김생민 씨가 4.3 발발 직전에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 남로당 조직이 다 이게 드러나가지고 거기서부터 경찰이 검거 들어가고 남로당이 조직적인 그런 수세에 몰려서 수세에 몰려가지고 결국 일으킨 게 4.3 봉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김생민 씨가 나중에는 경찰에 또 투신을 해요. 그래서 경찰에 투신해서 또 남들 국가관을 또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 4.3 위원회 예전에 체록할 때 저희들한테 증언했던 내용인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한다면 정권이 아니냐, 통치권 가지고 있으면 폭도 공산주의든 간에 동족인데 수능을 말았던 국민인데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수한 사람들까지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분이 어떻게 자수하는 사람들까지 죽였다라는 그런 사건들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촌의 자수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가 조사하고 있는데 신촌을 제일 먼저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자수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함덕 주둔 군인들이 청년들 산에 올라가든 뭐하든 하여간 다 자수하면 목숨을 다 너희들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저 와을이다 뭐 대을이다 이런 데 내려오는 사람들, 그다음 주변 함덕 조천 사람들까지도 많이 자수해 왔어요.
신촌에도 여기는 이덕구, 김대진 같은 아주 핵심 인물들이 나온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자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분의 2 정도는 저 여고 옆에 박성내에 다 있죠. 박성내. 거기에 트럭이 싣고 와서 다 쏘아서 죽이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그 형식적인 군법회의 거쳐가지고 전부 육지 형무소로 보냈다가 6.25 전쟁 직후에 군인들에 의해서 다 또 총살당했습니다. 이런 자수 사건 같은 거는 이건 국가가 행할 일이 아니다. 국가공권력이 이런 자수 사건까지 하면서 이런 청년들을 다 올가면서 이제 죽여야 하는가? 김생민 씨 경찰 출신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에도 가담했던 이런 인물이 남긴 그 증언은 저희들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제거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큰 죄악 중의 죄악이다. 저는 이 표현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3 당시에는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건 아닌가. 물론 두 개 선거구가 보이콧되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 참여를 거부했다. 그래서 죽여야 할 대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4.3에서 이 부분이 참 저희들 보건대 좀 쓰라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찰 부분으로 돌아오면 우리 교회도 결코 이 4.3이 제주도민 전체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입장에서 이 4.3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4.3에 대한 역할 담당해야 하는가 성찰하게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마침 또 희생자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럼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이 희생이란 종교 용어, 그 홀로코스트 저번에 주교님 강의 때도 그때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진짜 그런 수많은 학살된 유태인들 이들을 그 유태인 후손들은 희생양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3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없는지 한번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3은 제주도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 버린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우선 이념도 바깥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 미국 군인도 바깥에서, 그 다음 공권력도 바깥에서, 그 다음 4.3하고 관련성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연관 속에서는 북한과의 연관성, 북한을 또 지배했던 소련과의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랬을 때 미소와 한반도의 남북이 다 관련을 맺고 그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주도 원주민들만 당해버린 상처를 입은 사건이 아닌가. 근데 이랬을 때 결국 이런 엄청난 그런 수모를 겪는 이 과정에서 통치의 주체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물론 4월 3일 날 그 산에 유격대가 내려와서 12명 죽이고 유격대원 2명 죽고 해서 14명이 죽었는데 이 12명, 유격대가 죽인 12명의 죽음이 수많은 죽음을 가져오게 한 불씨가 되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3의 기점을 4월 3일로 보지 않고 47년 3월 1일로 1년 전으로 올라가서 봤을 때는 경찰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애꿎은 주민들 6명은 또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폭력이 이게 한 바퀴 1년 지나가면서 돌고 이게 그 다음엔 더 빨라진 겁니다. 아까 고창훈 선생의 표현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굴러오는 게 눈덩이든 이게 처음에 조그맣던 게 가속도가 붙죠. 그리고 가속도가 붙으면 더 눈덩이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4.3이 똑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를 속도를 내지 못하게 제어해주고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게끔 해야 할 주체는 어디였을까? 어떤 분은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진압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보수적인 분들도 이 부분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 가 있는 이 좌익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진압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이 표현에서 어떤 이 책임 당사자 주체를 국가와 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 한라산에 가 있던 이 좌익 세력, 좌익 세력들은 한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좌익 세력을 따라간다는 뭐 북한이랄까 내지는 지금의 어떤 진보 정당이랄까 뭐 종북 세력이랄까 이런 데를 하나로 설정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 또 지금 이 자리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민간이고 한쪽은 국가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교회에서가 오히려 가운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를 긴장된 관계로 가지면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사회의 일반 주민들 향해서는 교회는 무한히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4.3에서 국가와 주민의 그런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게 어찌 보면 진압을 아주 심하게 해서 너무 많이 죽여버린 것도 문제지만, 소요 사태가 빚어질 당시에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도 이것도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국가는 국민을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나 국가의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통령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었다고 하면 진짜 미국에서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지 않습니까? 영화. 그 일병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힘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 구하고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해버리는, 유태인 학살은 그래도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오히려 배타시해서 우리 민족으로 안 봐가지고 죽여버렸다. 근데 제주도민은, 그럼 우리는 한민족이 아닌가? 우리가 언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탐나국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못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게 좀 얘기가 좀 과하게 되면 저 사람 좀 반국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 대한 좀 책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강한 나라 미국이 조그만 섬 하나를 다루지 못한 것, 저는 여기에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제가 뭐 반미라고 하면 뭐 그렇게 들어서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강한 나라 미국이 이 조그만 제주도 하나를 그걸 다루지를 못했는가? 이 부분은 진짜 미국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관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인들이 갖는 관념이, 제가 여기 1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까? 같은 나라의 주민들을 빨갱이 섬사람이라고 하여 동종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관념,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배타적이라고 제주 사람들 너무 이런 생각만 가진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있습니다. 반란자는 삼족을 절멸시켰던 왕조 시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란이라고 하면, 반란에 가담 협조했다고 하면 다 죽여도 관계없다라는 인식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입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깡패 총독부의 총독의 그 일본 군인, 군국주의자 일본 군인의 깡패 권력을 휘둘렀던 그 경험까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해방 후에 4.3 때 이 총뿌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관념이 아닌가. 좀 분명히 저는 이게 역사적인 관념으로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일제 식민지 시대 군인들의 그 어떤 작전 개념, 초토화시키는 걸, 이걸 당연시했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전쟁도 그렇고 이런 국가 공권력 우리 자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국가에 의한 그런 그 희생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정에 대해서 갖는 그런 그 느낌도 이런 게 아니냐는 것이죠. 국가가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한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법과 제도 그 제도적 절차 그 딱 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들으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갔겠는가 것이죠. 이제 와서는 뭐 강정무제도 너무 우리가 지쳐버릴 정도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좀 피곤한 그런 느낌으로까지 다가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 대한 그 인식은 우리 교우들이 같이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노력 14, 15페이지 내용은 문덕영 회장님이 저한테 어떤 사목의 방향을 잡는데 뭐 4.3 쪽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거칠게 개주식으로 정리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임문철 신부님께서 지금 4.3 4.3이 아니고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4.3 소위원회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을 임문철 신부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좀 구체적인 플랜이랄까 앞으로 계획은 이따가 말씀하실 걸로 보입니다. 여기 저는 독일의 사례가 참 주목되는데 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동화 미운 오리 새끼 그다음 안내일기 신들리스 영화 많이 보셨죠? 근데 잘 모르실 텐데 독일의 유치원에서 평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 평화 교육의 텍스트로 쓰이는 게 그림책들입니다. 동화책들인데 3살 이상은 로자바이스, 그다음 6살 이상은 유디트와 리자, 그다음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이 폴란드의 고아원 원장인데 그 폴란드 바르샤바 거기 이제 유태인들 잡아다가 이제 다 수용소 보내고 할 때 끝까지 수용소까지 따라갔던 본인이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따라가서 같이 희생되었던 이 코르작이란 이 인물에 대한 책인데 이건 10살 이상의 어린이들 위한 교육 텍스트로 쓰고 있고 유디트와 리자는 유디트하고 리자가 유디트는 유대인이고 리자는 독일인이죠. 이 둘이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인데 유디트가 이제 잡혀가는데 잡혀가기 전에 리자하고 아주 친구 사이였는데 둘이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어그러져서 싸웠어요. 리자가 야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울 건 아니었는데 사과해야지 해서 사과해서 내가 큰맘 먹고 사과하러 딱 갔는데 유디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용소 끌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디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과도 못하고 결국 떠나버렸던 그런 내용들. 그런데 여기에는 아우슈비츠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위한 이런 평화 교육에는 분명히 아우슈비츠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우슈비츠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위한 교육은 4.3 교육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가운데 아주 끔찍한 그런 내용들의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을 갖도록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동화 뭐 이런 아주 편한 그런 영상 매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동원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을 잘 잡아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3 당시에 예비검속 때 성산포 주민들 직속 상관의 명령도 거부하고 군인들한테 넘기지 않았던 성산포 경찰서장 이북 출신입니다. 문영순 씨. 저 산천단 쪽에 무덤도 있고 다녀왔었는데 김익렬 연대장. 김순철 이분은 서북 청년 출신 경찰입니다. 근데 북촌 학살 있고 난 다음에 신촌에도 신촌 국민학교 다 주민들 모이기 위해서 바로 전날 조천 지서가 습격당해가지고 신촌 출신들이 지서를 습격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신촌 주민들을 북촌 비슷하게 보복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기관총 다 걸어놓고 쏘아 붙이려고 하는데 이 김순철 순경하고 당시 제주 출신인데 신촌국민학교 교장이신 그분 갑자기 최 교장님이세요. 이 두 분이
극구 그 군인들 향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까 이 주민들 살려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 서청 출신인데도 이 김순철 순경이 막아서 가지고 결국은 집단 사살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이분이 삼양 출신 여자분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 결혼식 때 조천 주민, 신촌리 주민들이 다 고맙다고 가서 부주를 아주 갖고 와서 다 하고 그런 증언을 들었을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이 사삼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를 뭐 이런 사삼의 교육에서 앞으로 이런 분들도 좀 개발해서 좀 알려주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30분 약속했는데 또 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강의는 좀 3번씩이나 했는데 강의는 마친 걸로 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 사삼에 대한 뭐랄까 기왕에 교회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오늘 제 강의 내용 가운데 불만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늪 신예리 주민들은 그 신예리가 또 1, 2, 1위가 나눠져 있고 그런데 1, 2, 1위 여기가 산 쪽에 있는 그 주민들 여기 바다 쪽 해안 쪽으로 내려왔는데 아까 제가 강의 내용 중에 해안 쪽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 자기네도 피해 입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주 그냥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다 숙식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산 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사삼이 지난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끈끈한 그 연대정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아시죠? 어디입니까? 객것이라고 해서 상간 마을 사람들이 이 해안 마을 사람들을 좀 천시했죠. 이 상간 마을에는 이 양반촌이 좀 많다고 해서, 근데 사삼대는 거꾸로 산 쪽이 완전히 쑥대밭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쟤네들이 예전에 우리를 무시하더니만 꼴 좋게 됐구나 하는 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그 마을끼리 서로 포용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해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좋은 강의 정말 3번씩이나 해주셔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삼에 대한 인식 좀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고 신부님께서도 그 산 사람들에 의한 희생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역사의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혹시 이 4.3 연구하는 과정에서 폭동 패러다임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쪽하고 어떤 대화 같은 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오히려 그 임무철 신부님이 4.3 그 위원회 거기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4.3 위원회에는 그 군경 쪽에서 보낸 분들도 나오시고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 보고서 통과할 때 아주 그 심한 반발이 있었고요. 기획단 내부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초안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최종안으로 그 위원회 상정될 때까지도 그 내부에 또 엄청난 격론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럼 유족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공유족회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 반공유족회 쪽에 계시던 분들이 또 당시 학생이랄까 이 제야운동 진영에서 또 추모제를 열었어요. 친산공원 그다음 탑동 이렇게 따로 열고 그럴 때 서로 그때는 별로 간섭을 안 했는데 이 두 개 그 성향이 다른
유령제 및 추모제를 하나로 좀 합동으로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당시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협상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심한 그런 그 말다툼도 있고 그랬죠. 근데 그때 94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 의회에서 그 장정원 의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전향적으로 나서고 그때 신구범 지사도 아마 합동 유령제 이거 안 하면 도에 지원 안 하겠다, 예산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선포하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94년도에 합동 유령제가 성사되었다는 면에서는 그 점은 참 그때 그 해가 의미가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제 외할아버지도 그 북촌에서 그 집단 학살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4.3이 제주도에 이제 그 가장 큰 우리 그 감정적으로 한에 그 맺힌 그런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섬지방이 국가 공권력에서 탄압받아가지고 한이 맺힌 게 섬지방이 그 세계적으로 공통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제주도도 뭐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4.3 뭐 그 평화 이제 섬 뭐 그다음에 기념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받고 그 한을 해결하고 평화를 나가는 그런 그 섬지방의 다른 나라의 그 어떤 평화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현재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97년도부터 시작되었던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네트워크를 그때 그 타이완에서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제주도에서 하고 오키나와 가고 광주도 가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때 동아시아 쪽에서는 서로 상당히 그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 섬이 아까 말씀드린 타이완하고 그다음 오키나와입니다. 근데 오키나와는 미군이 상륙하는 과정에서 전쟁 중이고 해서 그 오키나와 주민 20만 명 가까이 죽어나간 것은 그건 좀 다른 차원이 아니냐 할지 모르는데 오키나와 주민들 만나보니까 전쟁 중이긴 해도 왜 오키나와 원주민들을 옥새 작전이라고 해서 집단 자결 작전에 같이 동원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그 시민운동한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미국 때문에 죽기도 했지만 일본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는 저 후테마라 할까 이런 미군 그 기지 문제 그거 오키나와에 철수하는 운동을 아주 시민 운동 차원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뭐냐면 미국 나가라가 아니고 일본 본토 일본 본국 정부가 이 오키나와의 기지를 미국과 협상해서 일본 본토로 가져가라 이런 불만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자기네가 이제 오키나와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거기는 유구 왕국이 멸망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그런 강한 의식이 있고 타이완도 거기도 은근히 저번에 첸수이벤 민진당 대통령 총통되었던 이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인데 228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 민진당은. 근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마영구 총통은 국민당 그 뿌리인데 대만도 이젠 다 원주민들이 국민당 정권도 다 장악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정권 성격상 중국 대륙 공산당하고는 성격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륙 쪽하고의 연결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양신문이 말씀대로 하면 섬이라는 이 좀 공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대 움직임은 지금 동아시아 쪽이 그러고 유럽 쪽도 지중해 쪽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하와이도 따지보면 미국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하와이는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그 원주민들에 대한 사과를 또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은 좀 더 앞으로 더 발굴해서 국제적인 비교를 좀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아까 뒤에
됐습니까?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